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 정말 날씨도 많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말 이제 벌써 저희가 이제 6월 말로 이제 가고 있는데 아마 요 핵심 요약 강의도 거의 이제 끝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교재 75페이지 7주차. 저 시간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자, 요 재산세 납세 문자는 이제 빈출이라고 돼 있고 그만큼 시험에 자주 출제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기초 입문 강의 때부터 이 납세 문자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납세 문자는 주로 출제되는 패턴이 뭐냐면 어떤 유형을 주고 이 문장이 맞느냐 틀리냐, O냐 X냐 그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재산세는 납세 문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자, 문제는 재산세는 납세무자가 중간에 바뀌어요. 갑에서 우리가 을로, 그 다음에 을에서 또 병으로 바뀝니다. 예,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유자가 중간에 바뀌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가 중간에 우리가 바뀌게 되면 납세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요거는 3월 20일 날 우리가 매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가 7월 2일 날 또 매매를 해요. 매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누구를 납세무자로 할 것인가? 갑에게 고지할 것인가? 을에게 고지할 것인가? 병에게 고지할 것인가? 이런 얘기인데 이때는 납세무자 판정을 우리 세법은 매년 6월 1일 현재랍니다. 6월 1일 현재. 6월 1일 현재 시점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줘요. 6월 현재 시점으로. 그러면 6월 현재 시점이면 당연히 이 사례에서 본다면 누구에게 고지할까요? 그렇죠. 을한테 고지서를 보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 판정 날짜를 우리는 뭐라고 배웠었죠? 과세 기준일 맞죠? 네,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 보시면 2번에 이 문장이 나오는 거죠. 기준일 현재는 6월 1일 현재를 말하는 거고 이때 납세무자는 공부상 소유자가 원칙이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는 뭐였냐면 공부상의 소유자하고 만약에 사실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이럴 수도 있죠.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런 경우에는 누구한테 고지한다? 네, 사실상의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보낸다. 이거예요. 다만 이 사실을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줘야 돼요.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줘야 돼요. 소유권 변동 신고. 네. 그럼 소유권 변동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소유권 변동 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 변동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변동 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내야 될까요? 누구한테? 그렇죠. 이랬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하는 것이 맞겠죠. 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번 지문이 얘랑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 네, 바로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매매 대금은 지급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네,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가 없다면 누구한테 고지한다?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이 얘기예요. 공적인 장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서를 발송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가 동그라미 1번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자, 2번도 있다는 거죠. 2번은 바로 뭐냐? 공적인 장부상의 개인 명의로 등재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문중재산이야. 실제로는 문중재산, 종중재산이야. 실제로는 문중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문중재산 소유임을 신고했다 안 했다. 등기도 안 하고요. 등기도 안 하고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을 때는 할 수 없이 공부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자,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종중 소임을 등기하거나 신고했다면 이때는 누구한테 고지한다? 종중한테 고지하자. 네, 신고했으니까요.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산 선고 이후, 자, 파산이란 말 아시죠? 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거야.
그래서 그 파산이 종결될 때까지 뭐 채무자는 지금 널브러져 있어서 뭐 완전히 뭐 그냥 뭐 맘대로 해라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 물건을 파산 재단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당사자한테 고지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공무상 소유자인 파산 재단한테 고지하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무상의 소유자 어떨 때는 공무상의 소유자로 가는 것인지 요거 좀 잘 숙지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사용자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것도 좀 중요한 건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썼죠. 제가 어떤 예를 들었었냐면 이런 거 있었죠. 여기 임야가 있는데 요 임야가 있는데 자, 이 임야가 누구냐? 낙가무라상 거다.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까무라상이 까무라천지 알게 뭐냐? 그런데 이 땅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었다? 예, 약초를 재배하면서 이런 약초를 키우면서 우리가 훗날을 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소유자는 낙가무라상이지만 까무라상이 말 그대로 까무라천지 알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자, 뭐 나이는 1929년생으로 돼 있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다. 바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명의로 돼 있어서 알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 분쟁이 터졌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한테 고지한다? 사용자한테 고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자한테 고지하자. 자, 그러면 이때는 사용 수익을 누리는 자가 누구예요? 길동씨잖아. 길동씨. 그렇죠? 사용 수익을 누리는 자가 길동씨란 말이야. 길동씨. 그럼 이때는 그 길동씨한테 고지서를 보내자. 그러면 그 길동씨는 사용 수익을 누리는 자, 사용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가 지분권자, 공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공유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공유재산은 공유 지분이 있어요. 공유재산은 공유 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토지가 있고, 자, 요 지분이 갑의 명의로 6, 을의 명의로 4, 6대 4예요. 네. 그럼 이건 누구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분권자에게 고지하자. 지분권자. 그러면 갑에게 고지하고 을에게 고지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분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한 것으로 보자? 균등한 것으로 보자. 그럼 5대5로 보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입니다. 자, 주택의 경우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다.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집이 있는데 요 집이 이렇게 있어요. 자, 주택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아들 명으로 돼 있고 요거는 아버지 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합산해서 아무리 명의가 다를지라도 이걸 합산해서 계산해 주고요. 요 계산된 세금을 우리가 안분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안분해서 고지서를 발송해 줘요. 네. 자, 안분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안분 기준을 뭘로 하느냐? 시가 표준의 비율로 우리가 안분해서 우리가 소유자한테 납세 문자를 고지를 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해석이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매수계약자가 있습니다. 매수계약자. 자, 매수계약자의 경우에는 국가지자체 등과 국가지자체. 네. 국가지자체 등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네, 연부. 우리 연부란 말 배웠었죠, 연부. 연부라는 것은 몇 년 이상에 걸쳐 나누어 내는 거였었죠? 빙고. 2년 이상에 걸쳐서 나누어 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매매가 아니라 연부 매매 계약이야. 그리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러면 이때는 무상으로 부여받았다는 말은 연부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고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연부 기간 동안 임대료를 내고 쓰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때는 그 임대 수익을 누리는 자가 내야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매수계약자가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을 써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이때 유념할 점은 뭐냐면 국가지자체 그냥 매매가 아니라
연부매매 and 그 사용권의 유상이 아니라 무상입니다. 무상. 네. 그럼 무상이니까 임대를 내지 않고 쓰고 있다. 그러면 수익을 누린 자가 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저기 맞죠? 네. 자, 이와 유사한 개념이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바로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선수금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받은 돈이죠. 받아서 이제 토지를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조성이 끝났어. 그리고 사용권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습니다. 무상으로 받아요. 무상으로 받아요. 그럼 무상으로 받으면 무상 수익을 누리는 자는 무상으로 받는 거니까 무상 수익을 누리는 자가 세금을 내지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납세문자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어떤 핵심적인 용어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시면 굳이 외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납세문자 문제는 조금만 연습하시면 맞출 수 있습니다. 뭐 지문만 좀 긴 거지 핵심 키워드만 잘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다음에 위탁자. 우리 위탁자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많이 나오는 용어죠. 우리가 신탁이니까. 우리 신탁은 여러분들 공시법 시간에 나오죠. 신탁 등기. 민법 시간에서는 신탁 계약. 그 다음에 공법에서도 조합원이 조합을 못 믿으니까 신탁을 한다. 그 다음에 학개론 시간에는 뭐 담보신탁, 개발신탁, 관리신탁 등등등. 네. 제가 이제 실무 강의를 제가 많이 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금융사 교육을 제가 좀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학개론 시간에 배우는 리치. 제가 리치 교육도 좀 많이 해요. 사실은 생산성 본부라는 데 가서 이제 그 교육을 하는데 가보면 이제 거기 이제 뭐 신탁사, 진짜 우리 여러분들 개론 시간에 배우시는 신탁사, 뭐 아니면은 뭐 공사 뭐 이런 분들 모시고 이제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신탁 구도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세금적으로 푸는 것인지 그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을 하잖아요. 자, 신탁을 해요. 그러면 신탁법에 따라 신탁을 하면은 믿고 맡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믿고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믿고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다. 위탁자. 그 다음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수탁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뭘 할까요? 신탁,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신탁을 하면 요거는 취득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취득세를 안 내요. 네? 안 내고 다시 우리가 환원됐을 때도 요건 취득세를 내야 안 내요? 안 내요. 이거 안 냅니다. 네, 이거 안 내요. 네. 자, 그런데 위탁자 위탁자 B에게 지위를 이전해 줘요. 지위를 이전해 줍니다. 지위. 그러면 지위를 이전해 주면 이거는 누가 낸다? 새로운 위탁자가 내라. 자, 지위를 이전해 주면 이거는 새로운 위탁자가 내라. 이런 얘기예요. 새로운 위탁자가 내라. 자, 그럼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우리가 등기를 해두면 이거는 실질적인 주인은 위탁자니까 위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된 상속자. 자, 주된 상속자예요. 자, 얘는 상속은 개시가 됐어요. 돌아가셨는데 and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and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 상속 같은 경우에는 자, 상속인 A가 있고 상속인 B가 있는데 서로 이제 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계시고 이렇게 설명했었죠.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자, 서로 분쟁이 터진 거죠. 분쟁. 그래서 이걸 어머니 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들 명의로 할 것인지 딸 명의로 할 것인지 애매모호하잖아요.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지금 분쟁 터졌으니까 and 사실상의 소유자도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렇다고 마냥 이걸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임의로 정하겠다. 그 임의로 주된 상속자를 정하겠다라는 논리예요. 그러면 그 주된 상속자의 순위가 있겠죠. 자, 요 순위가 이제 별표시가 되겠죠. 1순위가 뭐다? 1순위는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다. 지분이 가장 높은 자. 그러면 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누가 될까요? 5대 3대 2.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머니가 되는 거죠. 어머니. 그렇죠?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분이 높은 자가 없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한다? 둘 사람 중에 아들과 딸 중에 누구를 한다? 연장자. 연장자면 오빠면 오빠, 누나면 누나. 연장자가 내라. 즉 연장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라. 그렇죠? 연장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되고요. 그 다음에 환지 계획. 자, 환지. 환지는 땅을 바꿔주는 게 환지입니다. 환지는 땅을 바꿔주는 거예요. 환지는 땅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환지 개발 목적으로 땅을 바꿔주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채비지라든가 보류지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서 채비지. 그러면 채비지는 사업용으로 대체되는 땅을 채비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하고 남은 땅을 보류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 겁니까? 채비지 보류지는 누구 거죠? 이제 우리가 환지 개발 다 공부하셨으니까,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거야, 교수님. 사업 시행자가 내는 거죠. 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도 이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소유예요. 외국인 소유. 외국인 소유면 외국인이 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항공기라든가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임차인이 낸다, 수입하는 자가 낸다? 수입하는 자가 내라. 네, 수입하는 자가 내라. 수입하는 자가 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숙지를 해 두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준일에 양도 양수가 있었다. 그러면 6월 1일 날 양도 양수 됐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낸다? 양수인이 내라.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연부매매고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을 때는 매수계약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주어가 국가지자체가 아니라 법인이 됐을 때는 반대로 매도계약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여기서 보시는 매수계약자 이 조건은 분명히 뭐라고요? 국가지자체 연부매매 사용권의 무상 이 용어가 딱딱딱 맞았을 때만 매수계약자가 되는 것이지 국가지자체는 말이 들어가지 않으면 해당성이 없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통 문제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이게 기출됐던 내용의 문제인데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자, 명의는 수탁자지만 실제 주인은 누구예요? 위탁자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자가 납세무자가 된다가 되죠. 위탁자. 자, 그러니까 이 신탁 가지고. 다만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신탁,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신탁 등기가 된 것은 실질적인 이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취득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때는 안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상속은 개시가 됐어요. 개시가 됐어요. 돌아가셨어. 그런데 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분쟁 중이라는 거죠. 이거는 분쟁 중이야. 이거는 지금 분쟁 중이야. 분쟁. 분쟁 중이야.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소유자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로 한다? 주된 상속자가 내야지. 주된 상속자. 그렇죠. 주된 상속자가 납세무자 돼야죠. 그럼 주된 상속자 1순위는 누구였어요? 지분이 가장 많은 자. 2순위는 나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했었죠. 자, 또 한 가지 이제 볼까요? 자, 3번 지분 같은 거.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도시개발법에 대한 개발법상의 환지 개발 방식만 이해하면 되잖아요. 자, 환지 개발은 여러분들 어떻게 왜 하는 겁니까? 돈이 많아서 하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하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지 방식을 채택한 거다. 돈이 있었다면 당연히 수용 방식으로 가겠죠. 아니면 혼용 방식으로 가든가. 자, 그러면 다 100% 환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사업시행자가 땅을 자기네 몫으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시행자의 몫으로 남겨둔 땅 100% 다 환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남겨둔 땅을 우리는 뭐라 한다? 채비지. 채비지라는 것은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비용으로 대체되는 땅. 이 경우에는 누가 낸다? 사업시행자가 납세무자가 되라. 사업시행자가 재산세 납세무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자, 여기 되겠죠? 네. 이것도 빈출입니다. 자, 빈출. 네, 당연히 별표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이미 배웠던 취득세.
자, 우리 취득세 한번 따져보죠. 취득세. 우리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올해 개정이 됐었죠.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웬만한 모든 거래, 일부 거래 빼놓고는 웬만한 모든 거래는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데 그 과세 표준은 사실 확인이 돼야 돼. 맞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맞죠? 그런데 사실상 취득가액이 돼야 되는데 이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야. 응? 이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확인할 수가 없으면 뭘로 가야 돼요? 그렇죠. 시가표준액으로 가져야 돼요. 시가표준액. 그런데 단 징여의 경우에는 징여는 시가표준액이 아니죠. 징여는 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으로 하자. 그러면 시가인정액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매매사례 가액, 그 다음에가 이제 감정가, 그 다음에가 공매가가 되겠죠. 자, 얘는 매매사례, 감정가, 공매가. 자, 요런 것을 시가인정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가인정액. 자, 이것이 취득세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등기 등록가액을 신고해라. 신고가액이다. 그렇죠? 그런데 신고사항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뭘로 가자? 시가표준액으로 가자. 시가표준액. 그렇죠?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우리가 표시할 때는 표시 단위가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었고. 맞죠? 두 번째는 채권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었고. 세 번째는 건수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렇죠? 자, 부동산 가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었고, 채권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었고, 건수로 표시가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종가세라고 하고 이걸 종량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종가세 방식과 종량세 방식이 있었습니다. 얘는 우리가 종가세 방식하고 그 다음에 종량세 방식.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종가세하고 종량세.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된다는 점이에요. 네. 그러면 재산세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재산세는 재산 가액을 과표를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재산 가액을 과표로 기준하자. 네. 그러면 이때 그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얘는 개인 법인 구별 없이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줍니다.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줘요. 항상 시가표준액이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토지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얘는 항상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시가표준액은 탄력적인 금액일까요? 비탄력적인 금액일까요? 비탄력적인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는 기준연지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한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비율이 조금씩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건축물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90. 그런데 지금 현재는 70%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시가표준액을 딱 조회를 했는데 그 조회된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에요. 그러면 1억 원 곱하기 만약에 물건이 토지건축물이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된다? 70% 되겠죠. 그러면 과세표준은 얼마가 나와요? 7천만 원. 예, 과표는 7천만 원이 과표가 될 거예요. 7천이.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까지. 다만 얘는 우리가 60%를 해줍니다. 60%. 자, 그러면 얘는 1억 원 곱하기 우리가 60%. 그러면 과표가 얼마가 돼요? 6천만 원이 되겠죠. 과세표준이 6천만 원이 됩니다. 6천만 원. 네, 6천만 원을 준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자,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다. 자, 선박과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이고 얘는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걸 요약을 또 잘 해놨어요. 요거를 좀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럼 만약 시험 질문에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OX, X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박과 항공기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말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건축물은 70% 해주고 주택은 60% 해줍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 적용 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동일하다. OX, X 틀리는 거죠. 동일하지 않죠. 그렇죠? 왜냐면 토지, 건축물은 70%고 주택은 60%야. 그러면은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죠. 아, 왜 그럴까? 주택은 선택제다, 필요제다? 필요제다. 하지만 토지, 건축물은 선택제니까 얘를 더 배려를 해주는 것이 맞겠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출됐던 지문 보면은 공동주택이라고 돼 있죠. 공동주택. 그렇죠?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무슨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무슨 비율? 그렇지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적용하자. 이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시가표준액이 1억 원이면 1억 원에 60%, 6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가표준액 곱하기, 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 우리가 60%, 얘는 건축물이니까 70% 되겠죠? 70%. 100분의 70. 네. 70% 되겠죠. 100분의 70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산정해 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과세표준 중요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선박과 항공기. 선박과 항공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지 않는다. 네, 오예요. 그 다음에 법인이나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거래 가격을 재산세 과표로 한다. 자, OX, X 왜? 얘는 항상 우리가 시가표준액을 기준하거든요. 토지든 건축물이든 주택이든 선박, 항공기든 항상 시가표준액이다. 네. 그런데 뭔 거래 가격입니까? 보유세인데 거래 금액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X. 그다음에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도 마찬가지야.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 OX, X가 되겠습니다. X. 그다음에 단독 주택의 과세 표준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 주택 가격으로 한다. OX, X예요. 개별 주택 가격 곱하기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곱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걸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하자. 100분의 70이 아니라 100분의 60이 되겠죠. 얘는 오다 X다 오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 몇 분 정도 됐죠? 아, 9분이요? 예, 좀만 더 할게요. 네, 바로 할게요.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과세표준까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재산세 처음 공부할 때 재산세는 우리가 관할이 어디였었죠? 맞습니다. 시군구. 시군구가 관할이었어요. 시군구. 그러면 시군구가 주체가 돼서 공적인 장부 현황을 딱 들여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의 현황을 딱 들여다보고, 그렇죠? 거기에 있는 우리가 시가표준액을 구한 다음에 그 시가표준액에다가 시가표준액을 조정해주는 무슨 비율을 곱해준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준다. 토지, 건축물, 주택은 토지,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하지만 선박과 항공기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세율을 곱해주면 세금이 나오고 재산세는 신고 납부일까요? 고지 납부일까요? 얘는 고지 납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해주는 보통징수가 되는 지방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때 그 고지할 때 납세문자 판정은 매년 6월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 가자. 그러나 그것이 공부상과 사실상 일치하지 않았을 때는 사실상인데 변동신고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소유자로 한다. 그다음에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용자로 한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차 한잔 마시고 이제 그 다음 주제인 세율부터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시간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재산세 세율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산세 세율은 차등 비례 세율하고 누진세율로 돼 있어요. 차등 비례 세율하고 그 다음에가 초과 누진세율. 이제 요런 용어들은 아시죠? 차등 비례라는 것은 과세 표준 금액이 바뀌어도 세율의 흐름은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다음에 초과 누진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세율의 흐름은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표준세율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어떤 기본을 딱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세율을 표준세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됐을 때는 우리가 표준세율의 1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율을 주고 우리가 가감 조정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네, 다만 그 가감 조정에 대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럼 해당 연도 이후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가 두 번째를 보시면은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세율이 쭉 이제 요약이 돼 있죠. 네. 자, 먼저 요 세율표를 먼저 볼게요. 요거는 당연히 별 표시를 하고 요거는 반드시 이제 암기를. 어쨌든 이 세율에 대한 암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노출하면서 반복해서 이게 보다 보면 점점점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이러면 안 외워지니까 자꾸 들여다보세요. 뭐 출퇴근하시면서 자꾸 보시고 집에서 보시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되고요. 또 암기가 될 수가 있고 또 문제를 풀다 보면 또 암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분리과세 대상 기억납니까? 자, 분리과세라는 것은 규제를 하는 땅이었어요. 규제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규제하지 않는 땅. 별도로 분리시켜서 과세가 되는 땅. 그래서 우리가 농지라든가 공장 용지 등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는 0.07%, 그러면 우리가 농지 등이 됐을 때는 0.07%다. 그러면 농동그라미, 7동그라미, 농7이 되겠죠. 농7. 그 다음에가 0.2%. 자, 0.2%는 공장 용지가 있겠죠. 공장 용지. 그래서 공장 용지는 공동그라미, 2동그라미, 공리가 되겠죠. 공리. 그 다음에 4% 같은 경우에는 고율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4% 고율과세가 되는 것은 골프장, 오락장. 골프장하고 오락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따로 나오겠죠. 네, 그러면 건물분에 대해서 4%, 토지분에 대해서 4% 되겠죠. 네, 그럼 이 경우에는 골사오사가 되겠죠. 골사오사 암기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입니다. 종합합산 대상은 사업용 토지입니까? 비사업용 토지입니까? 비사업용 토지. 자, 얘는 종동그라미, 2동그라미, 5동그라미. 그럼 종이호의 누진설이 됩니다. 네, 소유자별 합산 과세가 되는 거고요. 인별 합산이 되는 거죠. 인별 합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동그라미, 2동그라미, 5, 종2호의 누진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 합산 대상이 돼. 별도 합산. 자, 별도 합산 대상은 우리가 별 동그라미, 그 다음에 2동그라미, 4동그라미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죠? 별리사가 되죠. 별리사. 이렇게 됩니다. 별리사의 누진설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입니다. 일반 건축물. 일반 건축물이라는 것은 상가 건물이라든가 공장 건물 말하는 거죠. 얘는 0.25%의 비례세율이 됩니다. 0.25%의 비례세율이 돼요. 건이호, 얘는 건이호. 건동그라미, 2호 동그라미, 건이호의 비례세율이 된다. 그 다음에 시의 주거지역에 우리가 공장이 있어요. 주거지역에 공장이 있어요. 주거지역에. 그러면 공장 건물이 0.25%가 되는 건데 주거지역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거의 2배가 돼야죠. 그러면 0.5%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사치성 재산이 됐을 때는 얘는 골동그라미, 5동그라미, 골동그라미, 5동그라미가 되는 거니까 얘는 4%. 그럼 얘는 골사오사 되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요. 그 다음에 주택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별장이 있었는데 이 별장에 규제되는 세율이 이번에 개정 폐지가 됐어요.
개정 폐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메모해 주실까요? 개정 폐지. 네, 폐지. 그럼 폐지가 되면은 우리가 고일과세 세율 범위에 안 들어간다. 폐지가 되면 좋죠. 시험에 안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4% 고율과세가 되는 것은 골프장하고 오락장, 원래는 별장이 있었다가 이 별장이 규정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골프장과 오락장만 있는 거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건물 따로 4%, 토지 따로 4%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골사오사가 되겠습니다. 골사오사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주택. 자, 별장은 X입니다. 별장 X. 외의 주택, 고급주택 포함해서. 그러면은, 일단은 별장도 이제는 별도로 과세하지 않고, 그냥 고급주택처럼 별장도 일반 주택의 세율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는 세율이, 자, 주택은, 자, 주동그라미, 1동그라미, 4동그라미. 뭐가 되죠? 주일사. 자, 제발 기억이 나게끔 주사 한 대만 놔주세요. 주일사. 주사 한 대만 놔주세요. 주일사에 누진세율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이 0.1에서 0.4%에 대해서 마이너스 0.05%를 차감해 주자 이거예요. 그러면 얘는 0.05에서 0.35%가 되겠습니다. 네, 얘는 0.05에서 0.35%의 누진세를 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얘는 주택은 우리가 주택별 과세, 주택별. 즉,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개별과세라고 합니다. 무슨 과세요? 개별과세. 네, 개별과세라고 해요. 개별과세. 이것을 개별과세. 그러면은 만약에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집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 종로에도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저쪽 뭐 인천 부평에 집이 있다. 그러면 얘는 요 집과 요 집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고지하겠다. 이해되시겠죠? 네, 따로따로 고지하겠다. 이게 설사 갑의 소유일지라도 관할별로 고지하겠다라는 얘기 되겠어요.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주택의 면적이 아니라 주택의 면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가액에 따라서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0.1, 0.2, 0.3, 0.4개 점점점 늘어나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네, 그래서 요 내용까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까지. 네.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이에요. 특례세율. 자, 그러면 1세대 다주택자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이랬을 때는 시가표준액이 9억 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0.05에서 0.35%의 세율을 해준다. 예, 요게 키워드가 되겠어요. 네,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0.1에서 0.4% 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됐을 때는 0.05%를 다운시켜서 해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2, 3, 4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신탁. 만약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집이 하나가 있는데 또 집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1세대 다주택자가 되면은 0.1에서 0.4%가 되는데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0.05에서 0.35%가 되는 거니까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부러 신탁을 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신탁.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신탁을 해두어도 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자로 보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위탁자 걸로 보는 거니까 다주택으로 보겠다는 것이 되겠죠. 맞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과세율이 되겠습니다. 중과세율. 그러면 중과세율은 얘는 뭐냐? 자, 규제하겠다는 거죠? 자, 중과세율. 우리 중과세율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다시. 중과세율은 얘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취득세는 중과세율이 4가지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4가지. 자,
첫 번째, 골프장, 오락장, 고급선바, 고급주택 이런 걸 뭐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사치성 재산. 그렇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규제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럼 사치성 재산에는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이 있었는데 별장 규정이 폐지가 됐다는 거. 없어졌죠. 별장은 없어졌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었어요?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2%의 몇 배? 4배를 중과하자. 4배. 4배를 중과하자. 4배. 그러면 8%가 더 나오는 것이죠. 8%.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뭐라고 그래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이 지역을 과밀 억제권역이라고 하죠. 과밀 억제권역.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자,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개발. 그럼 뭘로 개발하느냐? 자, 얘는 공장으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본점, 아니면 주사무소로 개발하는 거죠. 이랬을 때. 네. 이랬을 때는 우리가 규제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과밀 억제권역에 개발행위를 했을 때는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하면은 중과하자 이거예요. 본점은 영리법인이고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대도시내, 자, 세 번째는 대도시내죠.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을 했을 때 부동산 취득을 하면 규제를 하자. 자, 이것도 있었어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요 과밀지역은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2%의 2배만큼을 중과하는 거였는데 반해서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은 표준세율에 대해서 곱하기 3배를 중과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2배만큼을 중과하자. 이런 조항이 있었죠.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가 다주택자가 되는 거였죠. 다주택자가 되는 거. 다주택. 그러면 다주택이 됐을 때도 중과를 하는데 우리가 조정지역의 다주택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두 채부터 8% 중과하자. 그 다음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세 채부터 8% 중과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 자, 그래서 우리가 조정지역의 다주택자는 두 채부터 8% 중과, 비조정 지역은 세 채부터 8% 중과 이렇게 되겠죠. 해석이요. 네, 그래서 요 사치성, 과밀지역, 대도시, 다주택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반면에 재산세에서는 딱 한 가지만 중과된다는 거예요. 무슨 지역? 과밀억제권역. 그럼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거기에 우리가 공장을 신증설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이것도 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규제를 하겠다. 자, 다만 그런 공장 중에서 무슨 공장은 중과하지 말자? 그렇습니다. 도시형 공장은 중과해서 제외하겠다. 네. 도시형 공장이 뭐예요? 도시 생활에 꼭 필요한 공장을 말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자, 최초의 과세 기준일로부터 플러스 5년간 1000분의 2.5, 0.25%에 대해서 5배를 규제합니다. 네. 그러면 얘는 0.25%에 대해서 5배가 되는 거니까 1000분의 12.5, 1.25% 되겠죠. 1.25% 되는 건데 이것을 계속해서 중과할 수는 없고 5년간만 중과를 하자. 5년간만.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중과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는 뭐라 쓰냐면 특례세율이라고 써놓죠. 특례세율. 그러면 이 특례세율의 의미는 뭐였냐면 자, 얘는 이거였습니다. 여기가 도시적 밖, 여기가 도시적 아니에요. 그럼 도시적 밖은 표준세율이 있었고요. 도시적 안은 표준세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플러스 1000분의 1.4만큼을 우리가 추가로 받겠습니다. 요거였었어요. 1000분의 1.4. 이것을 우리는 특례세율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특례. 네, 요거예요. 1.4의 특례세율을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받는 이유가 뭐냐면 도시지역 안은 특광시지역입니다.
그럼 특광시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죠. 그럼 사회적 기반 시설이 있는데 그 기반 시설의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반 시설을 유지하려면 돈이 들어가. 그러면 그 도시계획적인 이런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을 뭘로 마련할 거냐? 세금으로 마련해 줘야겠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기본 세금을 받고 플러스 1000분의 1.4만큼을 추가로 더 받자. 자, 이게 바로 이제 특례세율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러면 이제 세율을 막 매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늘려서 부과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 1000분의 2.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제한세율이다. 제한세율을 이렇게 얘기하죠. 제한세율. 네. 자, 이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세율의 적용이에요. 세율의 적용. 그러면 토지에 대한 전세세율은 뭐 이미 우리 학습했다시피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분리과세 토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종합합산 토지는 우리가 비삼용 토지끼리 합산하자. 나대지 잡종률 합산하자 이거죠. 그래서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네. 별도합산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별도합산은 비삼용 토지입니까? 영업용 토지입니까?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것이 별도합산이죠. 그다음에 비삼용 토지끼리 합산하면 종합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분리과세는 규제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종합합산은 규제되는 땅이죠. 그래서 규제가 되는 땅들끼리 합산과세하는 것이고 별도합산은 규제가 되지 않는 역시 규제가 되는 땅들끼리 합산하는 것인데 얘는 비삼용 토지끼리 합산하는 거, 얘는 영업용 토지끼리 합산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자, 분리과세는 규제를 하지 말자. 이거에 규제하지 말자라는 토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분리과세 토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사 짓는 농지라든가 아니면 목장 용지라든가 아니면 공장 용지 같은 거. 그렇죠? 자, 이런 땅들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전세는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하자. 주택별로. 이런 것을 우리는 개별과세라고 하죠. 집이 여러 채가 있으면 다 따로따로 고지하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다르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에는 자, 땅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건물은 가배명으로 돼 있고 토지는 의뢰명으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지라도 세율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설사 명의가 다를지라도 이걸 합산해서 세액 계산해 주고 이거에다가 세율을 붙이자. 이런 얘기예요. 세율을 적용하자. 이런 얘기예요. 저기. 네. 자, 그러면은 네. 요 내용에 대한 얘기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얘기로 또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아주 중요한 테마로 넘어왔죠? 네. 자, 우리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산세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재산세는 관할이 어디에 썼습니까? 시라든가 군구, 그다음에 특별자치도, 제주도, 세종시 특별자치시가 주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주체가 돼서 공적인 장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공부라는 것은 뭐예요? 등기부나 대장을 말하죠. 빵빵 대장을 말합니다. 빵빵 대장. 그렇죠? 자, 그러면 그걸 딱 열람을 해보고 거기에 대장을 딱 열람을 해보면 여기에 첫 번째 소유자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여기에 이제 공부 현황 누구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대장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에 뭐 면적, 그렇죠? 세 번째가 단가가 나와 있어요. 그럼 면적에서 단가를 곱해주면 가격이 나오겠죠? 네, 가격이 나와요. 자, 네 번째 가격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조회된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했다. 기억나시죠? 시가 표준액.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딱 조회가 된 다음에 여기에다가 곱하기 무슨 비율을 곱했었잖아요. 무슨 비율? 그렇습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했었죠. 공정 시장 가액 비율. 네. 요 비율을 곱해서 가격을 환산해 줬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주자 이거예요. 세율을 곱해주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네, 그렇죠? 시가 표준액에다가 비율을 곱해주고 세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게 바로 이제 뭐가 된다?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과표. 네, 요게 과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70%가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의 경우에는 우리가 60%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석이요. 네. 그러면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납세 고지를 할 때 누구한테 고지할 거냐? 그 납세문자 판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납세문자 판정할 때는 판정 기준일을 우리 뭐라 배웠다? 매년 6월 1일로 배웠다. 그렇죠? 매년 6월 1일로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징수 방법은 얘는 뭐다? 보통 징수 방법이다. 납세 고지서가 발급 때는 보통 징수 방법이에요. 그러면 고지서를 발송할 때 좀 미리 좀 발송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 7일 중에서 토요일을 빼버리면 5일 남네. 아, 그러니까 얘는 자, 늦어도 납기 개시 5일 전까지는 발부하자. 기억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보통징수. 그런데 만약에 납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납기를 위반했다. 납기를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납기를 위반하면은 여러분들 가산세가 있죠. 가산세가 있나요? 가산세는 없습니다. 가산세는 없죠. 대신 납기를 위반했을 땐 가산금은 있죠. 가산금이 있어요. 가산금. 가산세는 없지만 가산금은 있다. 가산금은 있다 이거야. 가산세는 없지만 가산금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딱 발송을 미리 5일 전에 하는데 얘는 납기를 위반했다. 그러면 가산세는 없지만 가산금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변동 신고. 자, 신고. 그럼 이 신고의 의미는 뭐냐면, 소유권의 변동 신고는 뭐냐면 이런 거 있었죠. 만약에 공부상의 소유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사실상의 소유자한테 고지하자.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을 변동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 사실을 신고를 언제까지 한다? 기준일로부터 15일까지 우리가 신고를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달랐을 때는 조사해서 등재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납기가 이제 중요하겠죠. 납기. 그럼 납기는 언제냐? 납기. 자, 이 납기는 뭐 암기하셔야죠. 납기. 자, 납기는 암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납기는 일단 암기하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이걸 반반씩 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가 되고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반반씩 고지서를 발송해 줍니다. 반반씩. 그러나 이 세금이 좀 생각보다 크지 않았을 때는 이때는 만약에 주택에 대한 세액이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이때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어요.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원 넘었을 때 뭐 30만 원 나왔다. 그러면 15만 원은 우리가 7월 달, 나머지 15만 원 9월 달이 되는 건데 20만 원이 안 됐다. 10만 원이다. 8만 원이다. 그럴 때는 한꺼번에 부가징수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자, 토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토지의 경우에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로 한다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가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해석이요. 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시분. 수시분이라는 건 뭘까요? 수시분이라는 거. 자, 수시라는 것은 여기 나온 것처럼 과세 대상의 누락, 위법, 착오 등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기간을 정하지 말고 수시로 합시다. 수시로 부과합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이 됐을 때는 아예 징수를 면제해 준다. 자, 별표치가 되겠고요. 그러면 얘는 거기서 한 장당 얼마 미만? 2,000원 미만일 때는 아예 징수를 하지 말자. 그럼 2,000원이면요. 징수해야겠죠. 2,000원 징수해야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기출됐던 요 지문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얼마 미만이면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2,000원 미만이면 징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거니까, 그럼 만약에 2,000원이에요. 2,000원이면 어떻게 돼요? 징수해야지. 2,000원이면 징수를 해줘야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수탁자의 물적 납세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위탁자, 자, 신탁재산의 주인인 위탁자가 재산세 가상금 체납 처분비를 체납을 했어요. 그래서 체납을 해서 위탁자한테 강제로 거둬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체납 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럼 위탁자는 뭐 넓어져 있는 건데, 그러면은 명의는 지금 수탁자 명의로 돼 있잖아. 그럼 수탁자한테 책임을 물어서 가져오게끔 해야겠죠. 네. 실제 이 물건은 위탁자권인데 명의는 수탁자권으로 돼 있으니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이거 원래는 위탁자권이니까 어쨌든 이 사람이 세금 체납돼 있는데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라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의무를 위탁자 대신에 수탁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개념을 수탁자의 물적 납세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무슨 납세무요? 물적 납세무. 예. 수탁자의 얘는 물적인 납세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6번 별표시죠. 세부담의 상한. 네. 그러면 세부담의 상한이라는 건 뭐예요? 전년도 대비 당해년도 급격한 부담을 늘린 걸 줄이기 위해서, 자,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자,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한도 설정을 둔 것을 우리가 상한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상한. 그러면 이때 상한은 공시 가격 등에 관계없이, 네, 공시 가격 등에 관계없이 토지 건축물, 특히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직전 연도에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네, 150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택의 공시 가격이 3억까지가 됐을 때는 105%,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되겠죠. 자, 이때 유념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150%가 아니다는 거죠. 150%가 아니다. 150%가 아니라 130%. 주택 가격의 수준에 따라서. 근데 이 부분도 이제 내년에는 이 부분 제도를 변화를 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올해까지는 이제 요걸로 갑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법인 소유 주택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100, 105, 110, 130였는데 법인 소유 주택을 규제하기 위해서 제외시켜주고 얘는 토지 건축물을 150% 하겠다. 그러면 요 상한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나중에 좋죠, 당연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22년도에는 10만 원 나왔는데 뭐 2023년도에는 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20만 원. 그러면 10만 원 나오던 게 20만 원 나오면 두 배를 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150%를 한도로 한다. 그러면 15만 원까지만. 만약에 110% 한도로 한다. 11만 원까지만. 그다음에 105% 한도로 한다. 그러면 10만 5천 원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재산세를 이제 고지서를 보내는데, 자, 재산세 고지서를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고지 납부를 하는 거예요.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가가 첫 번째 재산세가 얼마. 두 번째가 지방교육세가 얼마. 세 번째가 지역 자원시설세가 얼마. 지역 자원시설세가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렇게 이제 가죠. 근데 이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부가세야. 재산세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럼 재산세가 100만 원이면 20만 원, 10만 원이면 2만 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 자원시설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병기세. 병행하여 기재가 되는 세금이에요. 병기세고 얘는 독립세입니다. 독립세. 그러면 이렇게 고지서 한 장 날아가고 이렇게 고지서 한 장 날아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병기가 되는 세금의 경우에는 소방분입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재산세 납기와 같을 때는 나란히 적어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 장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한 장 보내주는 거, 이것을 병기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적으로 계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과세대장은 비치돼야 되고, 자 9번의 별표치입니다. 재산세는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얘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가. 그러면 얘는 재산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다. 재산세액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이 되면 그 1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20%. 그러면 20만 원이 바로 지방교육세가 되겠죠. 20만 원이.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얘는 20%가 됩니다. 해석이. 그러면 도시지역부는 제외가 되겠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물납하고 분할납부. 자, 요것도 좀 의미가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것들이 있으니까 역시 차 한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물납 분할납부 가지고 또 바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자, 물납하고 분할납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취득세하고 이미 학습했던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없는 규정이에요. 이 두 규정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만 있는 지방세에서는 규정이다 보니까 아주 중요하고 재산세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조세 총론에서 우리가 조세의 개념 첫 시간에 우리가 다루는 거죠. 조세라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말한다. 그래서 원칙은 현금, 금전 납부가 되는 거고 현금 형태로 못 내면 우리가 물납이라든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물납이 있었어요. 물납. 그럼 물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물납의 요건이 있겠죠. 물납의 요건은 납부할 재산세가 얼마?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물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들여서 관할구역 내에 부동산에 한해서만 우리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물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인 조건은 1000만 원 초과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납의 절차가 있습니다. 물납의 절차는 일단은 미리 해야겠죠.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여유 있게 미리 좀 신청을 해라. 그래서 납부기한은 이제 7월하고 9월인데 그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면은 대신 이제 빨리 검토해서 빨리 알려줘야죠. 물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야지 뭐 그 부동산 관련해서 뭐 서류도 필요한 거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10일의 반인 5월 이내에 통지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물납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갑구하고 을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을구상을 딱 떼봤더니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권리관계가 아주 복잡하다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는 이거는 허가사항으로 하자. 허가사항으로 해둡시다. 이거예요. 허가사항으로. 그러면 얘는 우리가 10일 이내에 허가는 10일 이내에 우리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허가를 못 받아 불허가 났어요. 불허가. 그랬을 때는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우리 시험에서도 재산세 물납하려는 자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느냐. 24회, 28회, 29회 나왔던 거니까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얘는. 그러면 얘는 여유 있게 10일 전까지,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자.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재산세라는 것은 그럼 뭐냐. 납부할 재산세의 의미는 보니까 지역자원열세나 병기되는 세금인 지역자원열세라든가 아니면 지방교육세는 포함하고 제외하고
도시여부는 포함한다. 그러니까 순수한 재산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네요. 재산세, 부가세, 재산세, 병기세 뺀 순수한 재산세가 1,000만 원 초과가 되면 물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자, 대신 이것은 관할을 벗어나면 안 되고 관할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하자. 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물납을 하면 물납의 부동산의 평가는 우리가 뭘로 할 거냐? 평가는 기준일 현재 6월 현재 시가로 하자. 시가로 평가하자. 6월 현재 시가로 평가하자. 시가. 네. 시가로 평가하자. 그런데 이때 시가로 평가하는 가액이 둘 이상이 있었을 때는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자. 가장 가까운 날이라는 게 뭘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해석하면 최근 시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최근 시가. 네, 최근 시가. 자, 그 다음에가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물납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신청을 했는데 물건을 딱 봤더니 물납 신청을 했는데 물건을 딱 봤더니 엉망인 거야. 봤더니 관리 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 이랬을 때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대신 우리가 물납이 되면 얘는 우리가 부동산 물납이 되면 이것을 납기내 납부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요. 분할납부입니다. 분할납부. 그럼 분할납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할납부는 나눠내는 거죠. 얘는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2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눠내자. 250만 원 넘어가면 나눠냅시다. 이런 얘기야. 나눠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별표시가 되겠어요. 별표시. 분할납부 기준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납부할 세액이 500만 원까지가 됐을 때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야.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납부할 세금이 300만 원이었다. 그러면 300만 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250만 원 내주고 그 다음에가 나누기 50만 원을 분할해서 납부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금이 600만 원이다. 600만 원. 그럼 600만 원이 되면은 이거의 반이니까 300만 원 내주고 50%면 또 300만 원 내주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 그렇죠? 자, 그랬을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로 우리가 분할해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보시면 재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얼마? 250만 원을 초과하여 분할 납부로 할 때는 우리가 신청, 그렇죠? 납부기 전에 신청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 사례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재산세 납부세액이 400이었다. 그럼 400이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잖아요. 25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250만 원 먼저 내주고 250만 원을 먼저 내주고 그 다음에가 나누기 두 번째 50만 원을 분할해서 낼 수 있게끔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이때는 400에서 250을 빼주면 150만 원을 분할해서 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납부할 세금이 700만 원이다. 그러면 500만 원 넘었잖아요. 그럼 700만 원이니까 그 세금의 반. 그러면 350만 원 내주고 350만 원 내주고 다시 350만 원을 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럼 토탈 700만 원이 되겠죠. 해석이요. 자, 그 다음에 물납하고 분할납부의 차이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납하고 분할납부의 차이점. 자, 물납은 우리가 1000만 원 초과 10일 전까지 미리 신청하고 얘는 신청 다음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분할납부는 우리가 250만 원을 초과하고 납부기한 내 신청해라. 대신 허가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신청하면 허가를 요하지는 않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재산세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비과세. 그러면 재산세 비과세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비과세. 비과세는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세금이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 비과세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방세 비과세는 취득세 비과세하고 비슷한데 왜 과세하지 않을까? 그걸 좀 이해하시면서 정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번 지문은 많이 본 지문이죠. 왜 비과세요?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이니까. 그러면 종로구청이 가지고 있는 종로구청 청사 건물 재산세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죠. 서울시청의 건물 나오겠어요? 안 나올 거예요. 자기가 과세권자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과세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다만 요즘은 우리가 봤었죠?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 자,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당신 내 나라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거 있었죠. 국가지자체 앤드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앤드 사용권의 무상. 그러면 무상 사용권을 부여받으면 무상 수익을 누리는 자는 누가 된다? 국가가 된다? 매수계약자가 된다? 매수계약자가 되죠. 매수계약자. 그럼 이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가 납세무자가 돼야 되겠지요. 매수계약자가 수익을 누리고 있는 거니까 무상사용권은 매수계약자가 내라. 이런 얘기 되겠죠. 해석이.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국가지자체가 1년 이상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상으로 사용해요. 그러면 이 얘기 뭐냐면 남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이 공공용으로 쓴다. 그럼 이것이 공실돼서 이거를 무상으로 쓰는 거야. 공공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써요. 그럼 이거 세금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 재산을 갖다가 무상으로 쓴다? 이건 받으면 안 되겠지.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즉 유료로 사용했을 때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상 이전 약정을 맺고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했다. 그럼 수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수익을 누리는 거니까 이때도 세금을 받자라는 얘기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용도 구분에 의한 비과세입니다. 용도 구분. 다음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자. 자, 다음의 경우에는 대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 사치성 재산. 그 다음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수익사업에 썼을 때. 유료로 썼을 때. 이건 세금을 받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가 첫 번째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자, 이거는 공공성이 있는 거잖아요. 다 이 뜻이 있죠. 공공성이 있는 거니까 세금을 받지 맙시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그럴지라도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자, 공지가 뭘까요? 공토. 공토 아시죠? 공토. 대지인데 공토가 있어요. 그 공토를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질문이에요. 그 다음에 제방 아시죠? 자, 제방. 그러면 제방을 통해서 이제 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단,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오로지 특정인을 위해서 쓰는 거는, 이건 세금을 받자는 거야. 특정인을 위한 것은, 이거는 제외, 이거는 과세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특정인을 위한 것은. 자, 그 다음에 국어, 유지, 묘지 됐고요. 그 다음에요. 가로 2번. 자, 산림보호구역. 그 다음에 공익상 재산세를 하지 아니할 것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자, 이랬을 때는 세금 받지 말자. 그러면 통제보호구역 거늘지 말자는 거예요. 통제보호구역. 근데 그 통제보호구역, 문산이나 파주 같은 통제보호구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 통제보호구역이 있다면 요 통제보호구역 안에서 우리가 전이라든가 답이라든가 과수원이나 대지를 일구고 있어요. 여기서 수익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수익사업을 한다. 그러면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대지를 일구면서 수익사업을 한다면 이건 세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거는 과세하겠다. 이거는 과세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전답 과수원 대지는 제외한다는 것은 과세를 하겠습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또 정리해놨죠. 통제보호구역은 건들면 안 되는데 거기에서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대지를 읽으면서 수익을 낸다면 이건 세금을 받자. 그 다음에 제한보호구역이며 분리과세하자. 통제보호구역이며 비과세하자. 그러나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대지를 일국이 있다면 이건 수익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건 세금을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자연보존지구 임야가 있어요. 보존지구 임야. 자, 보존지구. 그러면 보존지구 임야는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보존지구 임야는 나라 거잖아요. 북한산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 나라 거죠. 나라 거. 나라 거니까 어떻게 하자. 이거는 비과세야. 이거는 비과세. 하지만 환경지구 임야는 세금을 받자 이거야. 환경지구 임야. 보존지구 임야는 나라 거니까 세금을 아예 받지 맙시다라는 거지만 환경지구 임야는 우리가 세금을 받읍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시면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러면 뭐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걸 임시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임시 사용 건축물은 임시니까 얘는 1년 미만이잖아요. 1년 미만이니까 세금을 받지 맙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나 만약에 1년을 초과해버리면 건물로 봐야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가로 5번이에요. 가로 5번. 철거 명령을 받아. 철거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얘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야. 건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니까 철거 명령을 받아요. 철거 명령. 응? 그러면 얘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철거 명령을 받은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럼 건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데 이거 세금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받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인 대지는 과세하자. 네. 주택의 부속 토지인 대지는 과세한다. 과세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요 대지가 있다면 요 대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대지는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대지는 활용할 수 있으니까 요건 수익을 낼 수 있잖아. 있으니까 이거는 세금을 받읍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거는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철거하기로 우리가 계획이 확정되어 철거 명령을 받았다면 요거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말자. 다만 대지는 수익 사업을 하는 거니까 수익을 내는 거니까 이거는 과세하자. 가 되겠죠. 이거는 과세합시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시 사용 건축물. 임시로 사용하는 건물이니까 임시니까 얘는 1년 미만이 되면 얘는 어떻게 한다?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이거죠. 과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타 지방세로 합니다. 기타 지방세. 자, 우리 재산세에서 기타 지방세 왜 나온 거냐? 우리 재산세는 이제 고지서를 딱 발송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세가 얼마.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딸려붙는 게 뭐라고요? 지방교육세가 얼마. 그 다음에가 또 뭐가 붙죠? 지역자원시설세가 얼마.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야. 기타 지방세로서.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부가세 개념이 되는 거고, 맞죠?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세 개념이 되잖아. 병기세. 자, 그래서 얘는 병기세, 얘는 부가세. 이렇게 얘기 되겠죠.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보시면, 자, 이 자체 가지고 뭐 시험에 뭐 자주 나오진 않았지만 돌발 퀴즈 문제로 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지역자원시설세도 지방교육세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역자원시설세는 말 그대로 그 해당 지역의 자원 또는 시설을 활용해서 어떤 이득을 얻었을 때는 그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사업주 등에게. 그리고 그 거둔 세수는 그 지역을 위해서만 쓰자. 이것이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그래서 얘는 특징이 일단 목적세라는 거고요. 목적세. 네, 목적세입니다. 지방세로서.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관리가 되고요. 얘는 표준 비례 누진세로 있다.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이 얘는 병기세다. 재산세랑 나란히 고지가 되는 병기세고 얘는 독립세적 성격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지서는 같이 쓰지만 계산은 따로 한다라는 얘기 되겠어요. 네. 그리고 얘도 재산세처럼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아예 징수나 면제를 해줘요.
그 다음에 특정 자원이라든가 시설을 활용했을 때는 자원개발자가 또는 시설을 활용하는 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방부는 보통징수합니다. 고지납부한다. 고지납부한다. 네. 그 다음에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특정 자원, 특정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은, 특정 자원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개발자가 신고 납부하는 것이고, 특정 시설은 컨테이너,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을 이용하는 자가 내라.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선박 소방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에 대해서 매기자. 그러면 얘는 이거예요. 자, 건축물에 화재가 막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물 처리. 그러면 오물 처리도 하고 화재도 막 일어납니다. 얘는. 그러면 이건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거예요. 네. 이건 누가 세금을 내게끔 해야 되느냐. 자, 그럼 당연히 이 이익을 얻는 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거든요. 임대인. 제가 과거에 한번 요 특강을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 이 얘기를 하는데 화재 위험을 대비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지역자원시설세다라고 했는데 진짜 우리 강의하는 건물 건너편에서 막 주말인데 불이 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뭐 헬프미하고 우린 특강하고 있는데 막 헬프미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생각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납세문자는 말씀드린 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선박의 소유자가 내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세율은 뭐 모두 상관없어요. 다만 여기 한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자, 소방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은 우리 재산세처럼 시가표준액에 비례해서 0.04에서 0.12의 누진세율로 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 상관없어요. 다만 요 1번하고 요 4번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저유장, 저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런 데들은 여러분들 뭡니까? 전기 사용량이 많죠. 전기 사용량이 많아서 아무래도 전기를 과다하게 쓰다 보면은 화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재 위험 건축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규제를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는 화재 위험 건축물로 분류가 될 수 있으니까 표준세율의 2배만큼을 중과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대신 대형마트, 복합상용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 건축물로서 표준세율의 3배를 중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얘는 여기는 2배지만 얘는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3배를 중과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1번이냐 2번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표준세율을 딱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게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가 있다. 네. 자,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방분 부가징수. 소방부는 기준일 제도를 쓰고 있고 납기는 재산세 기준을 따라간다. 그 다음에 소방분에 대해서는 병기고지가 됩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고지한다. 병기세예요. 그래서 얘는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규정 중 기준일 납기 징수 방법 세부담에 상한 규정을 준용해서 보통징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 고지되는 경우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것이 작년에 개정돼서 들어왔습니다. 재산세처럼 얘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분할 납부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단은 독립세고 그 다음에가 목적세고요. 나란히 고지가 되는 병기세다. 이 점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소액이 됐을 때는 징수를 면제해 줄 수가 있다. 면제해 줄 수 있다. 그럼 이처럼이면 징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오히려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세. 그럼 지방교육세는 어떤 세금일까요? 자, 얘는 목적세로서 부가세다. 그리고 특강도세고 신고납부 및 보통징수가 가능하다. 예, 얘는 부가세니까 독립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독립세가 신고면 얘도 신고납부, 독립세가 보통징수면 얘도 보통징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세 상황에 따라서 신고납부도 가능하고 보통징수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납세무자도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세무자가 되고 있고요. 자, 이때 부가비율은 취득세는 20%, 등록면허세도 우리가 20%, 재산세도 20%가 됩니다. 네, 다만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가 있다. 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취, 지, 리. 그다음에 등, 지, 리. 재산세는 재, 지, 리. 종부세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취지리, 등지리, 재지리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20% 다 동일하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지방교육세는 얘는 부가세란 말이에요. 부가세니까 얘는 주인 따라가는 거예요. 독립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서 독립세인 취득세 달라붙는다? 그럼 취득세는 60일까지 신고인데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인데 얘네가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격에 해당하는 독립세가 신고를 하지 않은 거지 종격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잘못이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부가세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지지 말자 이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부과되는 세금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다 안 한다? 하지 말자 이렇게 됩니다. 다만 납부전 가산세는 하루당 0.022%. 그럼 0.022%면은 10만 분의 22가 되겠죠. 10만 분의 22, 0.022%가 되는 거니까요. 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가 있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독립세로서 특광 시군세에 해당이 되고요. 소액이면 징수를 면제해 줍니다. 2,000원 미만. 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하고 법인세는 같이 움직여져요. 그럼 얘는 계산법이 어떻게 되느냐? 계산법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바로 개인 지방소득세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다가 100분의 10이 적용된다. 10%가 적용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득세가 있어요. 소득세. 자,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얘는 우리가 50%. 그러면 10분의 1이면 5%. 그 다음에 40%. 그럼 10분의 1이면 4%. 그 다음에 6에서 45%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0.6에서 4.5%.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석이. 자,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신고납부예요. 신고납부. 그러면 신고납부는 언제까지냐? 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는 해당 신고기한 플러스 2개월까지 더한 날. 왜냐하면 얘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 신고해야 되는 거니까 얘는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신고기한 플러스 2개월이다. 네,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여기까지 하는 걸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인데 이제 남은 주제는 이제 종합부동산세 요거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좀 복습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산세는 우리가 기준일 중심으로 납세만 성립한다. 납기는 7월과 9월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토지 주택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고 나머지는 7월달. 다만 주택에 대한 납부액이 선주택이 20만 원 이하가 됐을 때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시에 부가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액이 250만 원 초과가 되면은 우리가 분할 납부할 수 있는데 2개월 이내에 250만 원 초과 500만 원까지는 250만 원 초과해. 500만 원 초과 시는 그 세금의 50% 이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가 있고 병기세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독립세로서 병기세적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로서
본세인 독립세가 신고 납부면 부가세도 신고 납부. 본세가 고지 납부면 얘도 고지 납부가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 그다음에 지방교육세는 우리가 신고 불성실 관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납부정하선세는 적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해석이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세라든가 법인세 세율의 10분의 1이 적용이 된다. 독립세고요. 그다음에 소액일 때는 징수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 요 내용까지가 된다는 점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방분 지역절세는 화재 위험 건축물을 했을 때는 2배 중과, 11층 이상의 건축물은 3배 중과하는 중과세율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도 정말 날씨가 이제 정말 이제 여름 날씨입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땀도 많이 나고 또 졸리기도 하고 공부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요 슬럼프 시점인데 이럴 때일수록 좀 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어떤 직장과 병행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네, 그리고 밴드 활동도 열심히 하셔서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리는 거 어쨌든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뭐 잘 모르든 알든 계속 그건 풀어보시면은 아마 점점점 실력이 쌓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저는 벌써 핵심 정리 마지막 주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